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의전 등을 협의할 북미 간 추가 실무 협상이 오는 17일 이후 아시아의 제3국에서 열립니다. 네, 한편 베트남 외교부 장관이 오늘 북한을 방문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 사전 협의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2차 북미 정상회담 27일 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죠.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17일 이후에 아시아의 제3국에서 추가 실무 협상을 하기로 지난번에 비건 대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방미 중인 국회의장단과 면담에서 비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미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합의문 문구 조율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합의가 됐다고 보십니까? 비건 대표가 밝힌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의 입장을 충분히 2박 3일 동안 얘기를 했다. 이제 그 정도 수준일 것 같고요. 아직 합의문 초안은 말 그대로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17일부터 이제 얘기를 할 때 아마 하노이 현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서 실무 협상을 하면서 양 정상이 합의할 합의문 초안 아마 그것도 블랭크 공란들이 좀 많이 남아 있을 건데 양 정상이 마지막에 이제 채워 넣어야 할 공란들이 많이 남긴 할 건데 본격적인 합의문 초안은 아마 다음 주에 있을 실무 회담에서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원하는 의견을 전달하는데 2박 3일이나 걸렸다는 건 뭐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과거에도 제가 남북 회담을 하게 되면 이제 회담 전 또는 회담 시작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합의할 합의문 초안을 각각 내게 되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땐 6.12 성명에 기초해서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뭐 그게 하노이 선언이 뭐 될지 아니면 228 선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선언문 초안을 아마 북한도 나름대로 만들었을 것이고 예. 미국도 만들었을 거예요. 비건 대표가 일찍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이도훈 본부장도 만나고 정의용 실장도 만나고 아마 미측이 가지고 온 그 안을 가지고 한미 간에 협의를 했을 것이고 그걸 들고 올라가서 자 우리는 이런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북한은 우리는 이런 걸 합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이제 놓고 북한은 북한대로 하나하나 자기들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그 자기들의 주장의 타당성을 설득을 했고 미국은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았을 거예요. 비건 대표가 말한 대로 이번은 니고시에이션, 협상이 아니었고 이번에는 서로가 원하는 입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시간이었다 그랬는데 2박 3일이었으니까 그게 뭐 가서 바로 협상이 됐는지 뭐 또 올 때도 또 긴 시간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죠. 예.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서로 합의 문안을 주고받고 그걸 놓고 하나하나 이제 따져가는 시간 그런 것들을 갖고 자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알았으니 돌아가서 각 측의 입장 중에 수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또 덜어낼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놓고 제2의 안을 만들어서 그걸 들고 이제 이번 17일 아마 하노이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이는데 거기서 수정된 안을 가지고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아시아의 제3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노이가 그러니까 회담 개최 장소인 하노이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죠. 만약에 하노이에서 열린다면 의전 경호 문제 이번에 뭐 다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예,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한 열흘 정도를 앞두고 이제 실무 회담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에 비건 대표가 평양에 갈 때도 이제 한 20명 정도의 대표단이 갔을 때는 뭐 그 20명 인원이 전부 다 의제를 다루는 건 아닐 테고 경호 의전 다른 팀들이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기초 협의는 했을 것이고 이제 현지에 가서 북미 양측이 경호 의전도 필요한 동선도 좀 맞춰보고 동시에 의제를 좀 구체화하고 합의문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을 놓고 굉장히 좀 밀고 당기기를 시간을 할 것 같습니다.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판문점에서 성김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회담을 했었죠. 끝까지 회담을 했었는데 이번엔 현지에서 어쨌든 경호와 의전을 같이 의제까지 섞어서 패키지로 같이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북미 관계가 어쨌든 좀 정상적인 관례대로 좀 가는 보통 국가들과 외교 수준에 그래도 조금 다가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에도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북미가 어쨌든 두 번째 만나고 그래도 계속 호흡을 좀 맞춰간다는 점에서는 발걸음 같이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베트남 외교부 장관이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북미 정상회담 협의 문제 때문인지 혹은 지금 많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뭐 김정은 위원장의 국빈 방문을 협의하기 위한 것인지 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방문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뭐 두 가지가 다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양측에서 극도로 말을 아끼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트윗 내용을 보면 이제 베트남 외교부 장관이 북한 외무상 외상 리용호 초청에 의해서 이제 북한을 방문한다. 네. 이런 얘기인데 목적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보통 김정은 위원장의 해외 방문은 여러 가지 뭐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것 같은데 일단 양측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베트남에 가는 길에 적어도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것을 함께 겸한다면 두 가지 목적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과 베트남 간의 양자의 관계를 더 높이고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베트남도 일조를 해야 되겠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하게 되면 예.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 발전. 사실은 지금 김 위원장은 어쨌든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경제 개발 계획들을 만들고 지금 그게 2020년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잘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북한 경제 발전 모델로서 중국 모델이냐 뭐 베트남 모델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그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분단의 과정이라든지 또 전쟁을 치렀던 과정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은 베트남이 유사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베트남의 경제 발전 모델 이런 것들이 김정은으로서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베트남 외교부 장관이 직접 평양에 들어가서 국빈 방문과 관련된 절차 또 다뤄야 할 그 의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또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베트남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회담 이틀 전이죠. 25일 정도에 이제 베트남 하노이를 찾을 것이라는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과연 뭘 타고 갈까? 국빈 방문이라면 전용기 참매 1호 이용하지 않을까요? 예, 뭐 정상적인 뭐 상식 수준에서 본다면은 참매 1호를 타고 간다. 이렇게 지금 일반적인 관측이죠. 참매 1호가 충분히 하노이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항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매 1호를 타고 간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관측입니다. 근데 네. 뭐 좀 나오는 보도들을 좀 보니까 뭐 육로로 열차로 이동할 가능성도 그러게요. 있다. 예. 그 예전에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예전에 이제 열차로 중국을 관통해서 이제 베트남으로 간 적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도 좀 있긴 뭐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그 가능성이 높을지는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육로 열차를 이용할 때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때도 일부러 뭐 이용하기도 한 것인데 뭐냐면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거의 일주일 가까이를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이제 언론과 보도들이 취재진들이 따라가면서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오랜만에 아주 멀리 중국 내륙을 이렇게 관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정 중국의 외교를 발전상도 갔는데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면서 뭐 중간 기착지가 있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원정 외교를 할 때 어쨌든 긴 시간 동안에 전 세계 언론 보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고려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예, 경호나 예. 다른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동선에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철저한 경호, 통제, 교통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죠.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을 또 북한 내부를 비워놓을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참매 1호를 타는 것인데 이제 지난번 싱가포르 갈 때는 중국 비행기를 이용했단 말이죠. 그렇죠. 중국 측에서 편의를 제공을 해줬죠. 참매 1호가 너무 오래됐고 물론 이 항속거리는 충분하다고 하지만 예.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중국 비행기를 다시 이용할 가능성 한 번 이용했으니까 뭐 두 번째 이용한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사실 베트남과 중국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짚어주셨던 그 대목 중에 또 이번에 이제 다낭이 아니라 하노이로 결정된 것도 뭐 중국의 역할이 있었다, 중국의 반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반대한 이유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보도가 사실일지는 뭐 지금은 알 수는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2차 정상회담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했는데 그때 당시 도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북한이 다낭과 하노이 중에서 하노이를 끝까지 고집을 해서 미국이 양보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와요. 다낭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지난주에 예,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구체적인 도시에 대해서 미북 어느 쪽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미국이 양보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하노이든 다낭이든 어디든 상관없으니 당신들이 선택을 해라.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선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북한으로서는 아마 중국의 입장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뭘까? 다낭은 지금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토, 파라셀군도, 서사군도라고 하는 것이 다낭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예. 그곳에서 열린다고 하는 것, 베트남의 일부로 그것이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매우 불편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사실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는 전쟁을 치렀거든요. 1979년에 중월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 예. 전쟁을 치렀고 거기서 베트남이 이겼어요. 그 중국이 상당히 체면을 구긴 예. 그런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영토 분쟁도 있고 과거에 그런 악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뭐 장소를 결정하는데 그게 원인이 됐을지는 지금은 불분명한데 예. 어쨌든 실제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건 현실이니까 예. 그건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글쎄요, 같아요. 중국, 베트남 모두 북한으로서는 혈맹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예.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런 연유로 좀 이렇게 하노이로 결정됐다고 보십니까? 뭐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이 북한한테 많은 선택권을 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하노이가 되든 다낭이 되든 어쨌든 북한을 불러다 놓고 베트남의 발전상을 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뭐 상관이 크게 없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한테 선택권을 줬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하노이에 가서 국빈 방문도 하고 특별히 하노이 내에서 또 이제 베트남 내에서 또 이동하는 거 거기에 또 안전과 그런 불편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노이로 마지막 장소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에 뭔가 좀 물어본다거나 눈치를 본다거나 예. 그랬을 가능성 글쎄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요.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로드맵 어떻게 이제 꾸려질지가 최대 관심사인데 북한의 매체들은 과연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특히 실천적 행동 해달라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매일 거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북한의 매체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띄우기 위한 매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건 대표가 오던 누가 실무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마지막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무슨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방에 이제 선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매체의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월 27, 28, 아마 29일 뭐 그 3월 1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의 이제 북한의 보도들이 이제 중요할 건데 작년 경우를 보면은 어쨌든 보면 노동신문들이 발빠르게 보도한 걸 보면 미리 판을 짜놓고 간 것이죠. 판을 이제 미리 비워놓고 가서 현지에서 사진 받아서 바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아마 그런 식의 보도를 또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추정이 되고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직접 담판을 지은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선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어쨌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뭘 내놓을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선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고 좀 굴복해오고 있다는 입장을 인민들한테 선전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거의 이제 상응 조치, 특별히 이제 제재 완화나 뭐 이제 평화 협정으로 가는 거. 북한이 원하는 게 한 3가지 정도지 않습니까? 제재 완화 그리고 평화 협정을 포함한 이제 평화 그 종전 선언과 이제 평화 체제의 구축 문제. 그리고 이제 3번째가 북미 관계 정상화인데 이 3가지 틀의 모든 내용들의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것도 어디서 했느냐? 반제국주의 투쟁의 성지인 하노이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인민들한테 선전하는 그 극대화된 모습을 지금 아마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는 골몰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실무회담 하고 나서 비건 대표 돌아갔을 때 미국 내 언론 분위기 굉장히 좀 회의론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미국 분위기는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이 있었고 6.12 성명이 나왔는데 미국 내 여론이나 분위기를 굉장히 싸늘했거든요. 그런 회담, 물론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6.25 전쟁 이후 또 특히 좀 더 거슬러 가면 분단 이후 처음 만났다고 하는 건 분명히 역사적인 만남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앞에 열렸던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회담도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에야말로 북한 비핵화에 절호의 찬스고 그것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나온 내용은 원론적인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는 썼지만 비핵화를 과연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법과 목표는 안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6.12 성명에도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그냥 원론적인 내용, 제목들만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예. 완전한 비핵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그런 원론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후속 고위급 협상이 열려서 그걸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 합의, 다시 말하면 부속 문서 같은 것들이 곧바로 합의될 줄로 알았는데 해가 바뀌고 8개월이 되도록 한 발짝 진전도 없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에서 나오는 목소리 방금 다루었지만 북한은 지금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북한은 자기들은 비핵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좀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미국이 해야 된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고 상응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뭘 약속을 해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상응 조치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지난 연말에 북한 매체에서 나왔습니다만 6.12 성명에서 합의한 비핵화는 조선 반도의 비핵화이지 북한 비핵화가 아니다. 북한 비핵화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조선 반도의 비핵화를 합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에 대한 개념과 인식과 접근 방법부터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한들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가시적 합의가 과연 되겠느냐. 예. 지금 북한의 기존 입장, 그동안 보여준 태도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긍정적 결과보다는 부정적 가능성. 이제 회담은 이제 코앞에 한 열흘여밖에 안 남았는데 비건 대표도 가서 협상이 아니라 확인만 하고 왔다고 그러지. 예. 그 남은 기간 동안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 미국이 표현한 대로 말하면 CVID라든지 또는 FFVD라든지 그런 비핵화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은 잘했고 성과가 있고 이번에도 뭐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나머지 민주당이라든지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기류가 훨씬 지금으로서는 많은 게 현실이다. 예. 그래서 이걸 돌파하려면은 이번에야말로 검증된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예. 역시 2차 회담도 굉장히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이제 그 해법에 대한 여론전을 지금 펼치고 있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재 완화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비건 대표 돌아온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대국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다음 달에 짐 로저스 회장이죠. 세계적인 투자가인데 북한을 방북한다고 합니다. 세계적 투자가가 다음 달 방북을 한다. 그것도 초청으로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대외 개방과 그리고 경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아주 기묘한 시점에서 짐 로저스 같은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 움직인다는 거 초청 예. 북한 초청으로 상징적인 인물이 움직인다는 게 크게 홍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짐 로저스 회장 같은 경우가 이게 움직일 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확고하죠. 연방 정부 예산 쓰는 일은 없다. 북한 지원과 개발에 단 민간 기업들은 투자할 것이다라고 예, 하는 게 예.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인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뭐 짐 로저스 회장도 뭐 사적인 관계들이 있겠죠. 그래서 짐 로저스 회장과 뭐 여러 얘기도 나눴을 것이고 그래서 짐 로저스 회장의 또 투자 원칙이 싸고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데 잠재력이 있는 것을 집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게 짐 로저스 투자 원칙이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중국을 아무도 30년 전에 별로 관심을 안 가졌을 때 거의 40년 전이죠, 사실. 예. 그때 중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그때 짐 로저스 회장이 투자를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한 수천 % 넘는 수익률을 남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짐 로저스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똑같은 차원의 리바이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시장이 잠재력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싸죠. 그리고 짐 로저스 회장이 입버릇처럼 한 얘기가 싼 것에 투자했을 때 실패해도 사실 별로 싸니까 손해볼 게 크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투자, 자신의 생애 마지막 남은 이제 투자로 생각을 하고 다음 때를 위한 투자로 생각을 하고 이제 아마 그런 움직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이제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와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이제 북미 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 부분이 이제 의제로 다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서 이 한미 연합훈련 좀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 말씀하기 전에 로저스 회장 말씀 제 의견을 좀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결국 로저스 회장은 기업가니까 이익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그 투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재가 풀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저스 회장의 방북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비핵화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경제 로켓, 과거에는 미사일을 쐈지만 이제는 경제 로켓을 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1차 회담에서도 저는 한미연합연습이 의제로 다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회담 합의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회담 끝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긴 시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땐 회담 기간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그 연합연습 좀 중단하십시오. 지금 비핵화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화약 냄새를 부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전을 담보해줘야 내가 핵을 내려놓든 말든 할 것이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뭐 그래? 알았어. 그럼 해줄게. 아마 그래서 의논도 없이 그냥 발표를 덜컹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키리졸브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했지만 8월에 있었던 큰 회담이 중단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 금년에 회담이 이 연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큰 관심이거든요. 우리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이 전자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훈련 계획은 이미 수립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발표는 이번 회담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하더라도 수위를 낮추고 그다음에 규모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참여하는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담 결과를 봐가면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정말 성의 있게 비핵화에 대해서 가시적인 진전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한다면 아마 연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회담이 잘 안 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연습에도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미연합연습은 비핵화와 무관하게 한미가 동맹을 유지하고 연합 방위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그런 아마 대책들이 마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듣습니다. 감사합니다.